안녕하세요. 자, 2023년 6월 10일 사회복지직 사회복지학 개론 기출 해설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시험을 보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좋은 결과 얻어서 반드시 합격하시길 기원 드리고요. 또 내년 시험을 이제 막 준비하려고 시작을 하고 있거나 또는 시험을 그간의 준비를 해 왔지만 안타깝게 또 내년 시험을 준비해야 하시는 경우 어떻든 우리가 반드시 합격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가지고 주어진 여건과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분명 합격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해설 강의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번 6월 10일 이 시험에서 우리 출제 빈도, 영역별 출제 빈도를 보면은 자, 사회복지학 개론은 크게 이해와 기초, 방법론, 분야론 이렇게 4개 파트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지금 일반론에서 한 문제, 발달사에서 2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일반론에서는 이제 사회복지 개념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녀적, 제도적 사회복지 개념이죠. 항상 잘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게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발달사에서는 길버트법하고 그다음에 베버리지 보고서가 시험에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이론사상 그리고 인행사에서 출제가 되지 않고 조사론에서 이제 한 문제 나왔는데 이건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 즉 양적 연구 방법과 다른 질적 연구 방법의 특징이 한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다음에 보니까 실천론 이 하나의 과목에서 우리 전공 필수 과목이죠. 실천론에서 7문제나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론에서는 문제가 나오지 않았고요. 물론 이제 실천론에 제가 분류는 했지만 면접 기술을 기술론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실천론에서 면접에서 경청에서 쓰이는 그 면접 기술인 이 요약이 논점에 대해서 나왔거든요. 물론 이제 명료화가 답이긴 한데 명료화를 요약이라고 해서 틀리게끔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 실천론에 분류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복지가 안 나왔고요. 정책론은 길버트와 테렐의 정책 내용 분석 중에서 4가지 선택 차원 있잖아요. 거기서 이것도 항상 나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그 바우처가 나왔습니다. 사회 서비스 바우처가 출제가 되었고요. 증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자, 이 법제로는 사회보장 기본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분야로는 넘어와서 사회보장 2에서 한 문제 출제가 되었고요. 자, 여기 뭐 사회보장 영역 4가지 영역 있잖아요. 4가지 영역으로 나눌 때 우선 그 사회범위고 그다음에 공공부조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수당과 사회복지 서비스 이렇게 영역을 나누게 되죠. 우리가 학문적으로 구분을 할 때. 그래서 이제 그 내용과 관련돼서 출제가 되었어요.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험 제도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뭐 나올 걸로 예상했던 거죠. 워낙 잘 나오는 거고, 그죠? 그다음 이제 공공부조 제도는 의료급여법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건 제가 해설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9.7 책에서 제가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했던 것이 출제가 되었어요. 역대 기출 논점에서 출제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2005년 경남에서 의료급여법이 출제가 된 적이 있거든요. 즉 의료급여 제도가. 네. 물론 이제 의료급여법에 대해서 자세히 모른다 하더라도 그게 공공부조 제도인 걸 알았으면 정답은 쉽게 골라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다음 이제 이 청소년복지의 3문제, 그다음에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자 그리고 정신건강 사회복지까지 이렇게 한 문제씩 지금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문제 내용은 이제 실제 문제 풀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출론점 신개념 난이도를 한번 보게 되면은요. 기출론점에서 출제된 것, 그러니까 이미 나왔던 논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던 이론 공부, 나왔던 부분에 대해 이론 공부와 그 다음에 기출문제를 잘 간파하고 있었다면 난이도 하의 문제는 그냥 정답이 그냥 골라지는 것들입니다. 쉽게. 그리고 이제 난이도 제가 중이라고 해놓은 거, 요거는 이번에는 신개념 문제인데 이건 1급의 논점이었어요. 그게 이제
해당되는 문제가 있었고, 그다음 난이도 상에 해당되는 것, 우리가 일명 똥 문제다, 100점 방지용 문제다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신개념으로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몇 문제나 출제가 됐냐면, 일단은 난이도 하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기출 논점에서 다시 출제가 된 것은 20문제에서 18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18문제는 다 맞출 수 있었던 문제예요,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문제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거 이제 같이 풀어보게요. 자, 근데 자, 신개념 문제인데 이게 1급 논점인데 그 출제된 것이 한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급에서도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분야론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왜냐면 1급은 이제 분야론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신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게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 고득점은 일단 18문제를 충분히 맞출 수 있었거든요. 물론 이제 뭐 한 문제 뭐 실수해가지고 85점 맞았다 하더라도 여기서 뭐 중상에서 또 혹시라도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90점 어떻든 여기 그 난이도 하가 일단 18문제에 해당되니까 90점. 근데 거기서 뭐 중에서 한 문제를 또 맞출 수 있었으면 이제 95점. 이건 이제 고득점에 해당됩니다. 이 신개념으로 출제된 난이도 상문제까지 맞을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걸 한번 넣어봤어요. 이게 문제풀이 소요 시간입니다. 사회복지학 개론은 정말 그 다른 과목에 비해서 우리가 최소한의 시간 투자를 통해서 최대한의 점수를 끄집어내는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점수를 고득점을 확보할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단기간에 사회복지학 개론 고득점을 맞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마지막에 향후 시험 대비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거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짧은 시간에 사회복지학 개론 문제를 다 풀고요. 그리고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85점 이상 뭐 이렇게 5분 또는 7분 안에 풀었는데 85점 이상 또는 90점 이상 점수를 맞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을 다른 과목에 투자할 수 있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전략입니다. 그러죠? 자, 지금 보면 이제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시간을 15초, 15초. 자, 예를 들어서 뭐 11초에 풀 수 있다. 그러면 제가 15초로 이렇게 5단위로 이렇게 끊었어요. 5배수 단위로 해서.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뭐 마킹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건 이제 공부가 기출 회독이 충분히 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어떻든 10분 내에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11번하고 12번, 11번이 이제 중문제였고 12번이 상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아까 이제 중문제 11번은 1급 논점 신개념 문제라고 했죠. 공무원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문제인데, 자, 이게 출제가 되었지만 이건 1급에서는 나왔던 논점이다. 지금 1급에서 나오고 있는 논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중으로 해놨는데, 그 다음 이제 요거는 아예 뭐 1급 시험에서도 안 나왔고 공무원 시험에서도 이제 처음인 것인데요. 이건 이제 법률 조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찍을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도 한데, 대략 좀 유추는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고를 수도 있었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자, 난이도가 한데 이렇게 시간이 길게 잡혀지는 이유는 지문이 길거나 또는 이제 정답이 4번이어가지고 1번, 2번, 3번까지 다 읽어야지 이제 4번의 지문을 선지를 읽을 수 있으니까 시간이 그만큼 걸리는 것입니다. 이게 짧게 뭐 10초 만에 해결되는 것들은 문제가 단순하거나 정말 단순하거나 또는 뭐 정답이 그냥 1번에서 그냥 바로 골라져 버리거나 뭐 이런 경우들을 제가 10초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선생님들도 이제 문제를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서 바로 정답을 골랐을 때 몇 초가 소요되는지 실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총 310초인데 5분 10초 만에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거죠. 그죠? 사실 이제 아까 제가 난이도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죠? 여기서 이번 시험은 어렵지가 않았어요. 제가 우리 자료 이거 올려드렸죠? 이거 사실 지금 시험 분석한 자료는 여기 있는데 시험 분석 자료는 전체를 올리지 않고 해설로 대체합니다. 2023년 시험 특징은 신개념 그리고 신규 논점 출제 비중이 높았다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근데 이거 두 문제밖에 안 되는데 왜 높았다고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문제로는 두 문제지만 선지로 보면은 여러 문제에서 새로 나온 논점에 선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것까지 합치면 사실은 이제 신규 논점 그간에 나오지 않았던 기출 논점이 여러 문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걸 모른다 하더라도 정답을 고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지만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역대 기출 논점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됐다는 거 그건 뭐 제가 거기 아예 페이지까지 적어놨는데 9.7 합격생 핵심 요약 노트 228쪽 날개에다가 그죠? 228쪽에 이 책 가지고 계시는 선생님 뭐 알고 계시죠? 날개 쪽에다가 1급 그다음에 공무원 시험 뭐 해가지고 이 날개 쪽에 자 그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를 넣어놨어요. 근데 이게 나왔어요. 의료급여 제도가 과거 2005년 경남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의료급여 제도는 공공부조 제도의 양대축이라고 해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함께. 그래서 사실은 중요한 건데 우리 시험에는 그간에 계속 나오지를 않았는데 2005년 경남에서 나오고 그 이외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나와줬습니다. 뭐 문제는 뭐 어렵지는 않았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시험 직전에 해드렸던 윤리강령 개정사항 강의를 진행을 했었죠. 자료도 올려드렸고요. 제가 줌 강의로 녹화를 해서 올려드렸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죠. 근데 2023년 4월 11일 5차 개정된 사회복사 윤리강령의 개정 조문 자체가 아예 지문으로 등장을 했습니다. 자, 그것도 문제 풀면서 확인해 드릴게요. 그래서 2022년과 비교를 했을 때 2022년 사회복지학 개론 시험은요, 난이도 상 문제가 2문제였고, 그 다음에 중이 1문제, 하가 17문제였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시험보다는 2023년이 더 쉬웠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1번부터 한번 보면은요, 제가 난이도, 그 다음에 몇 초나 걸릴까, 이렇게 올려놔 봤습니다. 자, 1번 보니까 사회복 실천에서 사정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이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먼저, 이거 실천론에 있어서의 사정 단계에서 문제가 출제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일단 뭐 옳은 거냐 옳지 않은 거냐 이건 잘 확인을 해야 하니까 그죠? 옳지 않은 거 고르라는 거죠? 아닌 걸. 네. 자, 사정은 접수 다음에 자료 수집 다음에 사정이죠? 그래서 이 사정 단계에서의 과업이 뭐냐면 문제를 발견하고 문제를 규정하고 문제를 형성하는 것이에요. 그죠? 수집된 자료를 분석해 가지고. 근데 문제를 발견한다. 즉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그걸 발견할 때 자,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맥락에 기초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듀얼 포커스, 이중적 초점이에요. 우리는 이제 환경과 인간 모두에 둘 다 초점을 두고 문제를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사회복지 개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다. 개입의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어디겠어요? 당연히 종결 단계죠. 그죠?
그래서 바로 이제 사실 1번 다음에 2번 나오면 2번이 답인 걸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이제 나머지 뒤에도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자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정 이걸 딱 이 문제를 보는 순간에 사정 이걸 일단 여기 딱 봐야죠. 근데 옳지 않은 거네. 사실은 지금 여기 요 세 개의 지문 있잖아요. 이거 사정의 특성이에요. 사정의 특성.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공무원 시험에서는 사정의 특성으로 이렇게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1급은 굉장히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1급 시험에서는. 근데 사실 그래서 이것도 굳이 말하면 또 신규 논점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사정의 특성. 제가 이제 해설에는 좀 상세하게 아예 사정의 특성 표를 이렇게 또 여기다가 좀 넣어놨습니다. 잘 알다시피 뭐 제 책은 기출문제집이 해설이 굉장히 상세하다는 게 이제 큰 특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굳이 이제 책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제 보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았는데 어떤 이건 사정의 특성입니다. 근데 이 문제 욕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인간과 환경이라고 하는 두 가지 모두를 중시 여긴다. 요거 환경 속의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환경의 상호 균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중적 초점, 이중적 관심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맥락해서 이제 문제를 발견해내는 거예요. 자, 답은 뭐 2번이 그냥 나온 것이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모른다 하더라도 계획의 성과는 사정이 아닌데? 그죠? 이거는 어디예요? 이건 종결 단계인데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인 건 금방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는 하에 해당되고 문제 푸는데 여기까지만 읽어도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죠? 그리고 힐급 받는데 사회복사 클라이언트가 상호협력적 활동을 한다. 그래요. 그 다음 이제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를 이해한다. 여기서 문제나 욕구를 지금 발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이게 쌍방적 활동입니다. 사정의 특징은 사회복사 혼자서 그 문제를 발견하지 않아요. 클라이언트가 함께, 그리고 클라이언트가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와 함께 상호 협력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출제 영역은 제6장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문제가 나온 거고 테마 33번 제 책은 이게 100개 테마로 되어 있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기출문제집도 100개 테마로 동일하게 분류를 해놨기 때문에 이 책과 통합 기출문제집을 같이 병행해서 보시면 굉장히 학습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 출제 테마 33번인데 33번의 출제 테마는 우리 2순위에 해당돼요. 자, 거기서 출제가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2번입니다. 딱 보니까 사회복지 조사론이죠? 양쪽 조사 방법과 비교할 때 질적 조사 방법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딱 보는 순간, 질적 조사 방법의 특징인 거죠. 질적 조사 방법은, 주관성입니다. 그리고 연역법이 아니라 균합법이죠? 근데 얘는 소수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소수를 가지고 데이터의 속성, 즉 정성적 차원을 연구하는 거예요. 양적 조사 방법은 정량적 차원이고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하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일반화시키기가 용이하죠. 근데 소수만 가지고 연구한 질적 조사에서는 그 소수만 연구해놓고 이게 다른 곳에도 그렇다라고 일반화시키기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한계가 있는 겁니다. 4번 연구 절차가 유연해요. 질적 조사 방법은. 그래서 답은 사실 이것도 너무 쉬웠던 겁니다. 그죠? 4번이죠. 15초 정도 소요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거 출제 테마 22번 조사론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질적 연구 방법은 그간에 출제되었던 빈도로 보았을 때 2순위 정도에 해당이 되는 테마예요. 자, 우리 교재 보면 이 테마 옆에 각각 테마 옆에 출제 빈도를 다 표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출제 표기를 다 해놔가지고 이 테마가 언제 출제가 됐구나 이걸 다 알 수가 있게끔 해놨습니다. 자, 어떻든 질적 조사 방법은 양적 조사 방법에 비해서 연구 절차가 덜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자료 수집 및 분석 과정이 유연하고 직관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베버리지 보고서예요. 베버리지 보고서 이제 사회보험 운영 기본 원칙입니다. 이것도 너무 쉽죠?
딱 보자마자 그냥 2번에 열등초보 원칙이고 누구가요? 1834년에 개정구빈법, 신구빈법의 원칙 중에 하나이죠. 따라서 2번이 아닌 게 바로 나와버려요, 이것도. 그죠? 그러니까 한번 시간을 재놓고 보면은요. 자, 베버리지 보고서에서 제시한 사회보험 운영의 기본 원칙이 아닌 것은 1번 급여의 충분성의 원칙, 2번 열등초보, 나왔네. 끝. 10초. 알았죠? 이렇게. 자, 일단 2번이 답입니다. 급여의 충분성. 자, 이거 어떻게 외우죠? 이건 사회보험이니까 보험료를 거둬야죠. 그러니까 똑같이 보험료를 걷는다. 균일기여. 그죠? 정액기여. 그리고 똑같이 급여를 준다. 똑같이 걷었으니까 똑같이 준다. 그래서 정액급여입니다. 균일급여. 그죠? 근데 적절하게 준다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을 6개 집단으로 분류한다. 대상의 분류와. 그리고 위험은 포괄한다. 포괄성의 원칙, 행정은 통일한다. 행정통합의 원칙. 이렇게 외우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발달사에서 베버리지 보고에서 출제가 되었던 것이고요. 난이도 하죠. 어렵지 않아요. 자, 그다음에 4번도 사회복지의 자녀적 개념과 제도적 관점. 이건 뭐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옳은 것은 자, 제가 이거 20초나 잡았네요. 왜냐면 4번이 이제 답인데 이걸 다 읽어야 하니까. 근데 사실 20초도 안 걸리죠.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죠? 자녀적 제도적 관점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인데요. 제도적 관점에서 자산조사, 그 다음에 선별적 급여는 자녀적 관점이죠. 그죠? 사회복지 급여 제공은 수급자의 권리다. 시혜가 아니라 그러면 이건 제도적 관점이죠. 그죠? 그죠? 여기는 지금 자녀라고 해야 하고 여기는 제도라고 해야 하고. 그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일시적이고 보충적 그러면 자녀적이. 그죠? 자녀적 관점이라고 해야죠. 그죠? 자, 자녀적 관점은 가족이나 시장 경제가 개인의 욕구를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만 그 경우에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따라서 답은 4번이 답인데요. 자, 우리가 자녀적 관점. 여기서는 가족과 시장의 완전성을 전제하죠. 가족과 시장은 완전해요. 그러니까 가족과 시장은 정상적인 공급 구조인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그래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 때, 일시적으로 문제를 일으킬 때, 그때 사회복지가 일시적으로 개입하는 것이죠. 그죠? 가족이나 시장 경제에서 본래 개인의 욕구를 적절히 충족시켜야 하는 건데, 왜냐면 시장은 안전해요. 가족과 시장은 안전하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못하고 거기에 적절하게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만 제공한다. 맞는 거예요? 자, 사회복지 개념 테마 1번에서 출제가 된 겁니다. 자, 그다음에 5번. 길버트법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이것도 당연히 난이도가 이제 하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길버트법은 스프링랜드법과 함께 빈민법의 인도주의화라고 했었습니다. 인도주의화 된 거예요. 인도주의화. 작업장법이 아주 혹사시키는 법이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작업장법의 그 폐단 때문에 나온 것이 토마스 길버트에 의해서 이 길버트법이 이제 제안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길버트법이 나왔는데 얘는 인도주의적인 법이에요. 그러니까 비인도주의? 틀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비인도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여기 지금 인도라고 해야죠. 인도주의적 빈민처우를 강화하게 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노동능력 있는 빈민에 대해 원해구제를 허용했죠. 원해구제 원칙이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자, 요보 빈곤아동한테 도제 뭐예요 이거? 엘리자베스 빈민법이죠. 엘리자베스 빈민법은 빈민을 분류했죠. 어떻게? 노동능력 있냐 없냐? 즉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 그 다음에 요보아동. 요보아동은 무료로 가정위탁 그리고 유료로 도제. 이건 엘리자베스 빈민법이에요. 자, 빈민 원인 조사를 위해 우회방문원 역할을 강구했다. 그래서 우회방문원들이 했던 것이 뭐예요? 진짜 이 사람이 가난한가 가난하지 않은가를 빈민 조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산조사, 오늘날의 이제 공공부조의 자산조사를 했던 것이 우회방문원이 했던 것이고, 이건 COS, 즉 자선주의협회 활동에서 했던 것이죠. 따라서 답은 2번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이것도 뭐 발달상 워낙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항상 잘 나오는 부분이고. 자, 6번인데 노인복지법상 노인복지시설입니다. 그죠? 이것도 항상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노인 여가복지, 자, 옳지 않은 거예요. 옳지 않은 거. 10초 만에 끝난 이유가 뭐예요? 요거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여기 읽으면 그냥 끝난 거예요, 답은. 옳지 않은 거니까. 그죠? 노인 여가복지 시설은 잘 알다시피 경로당,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그 다음 뭐예요? 노인교실. 그죠? 이 세 가지죠. 방문요양 주야간보는 우리가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이게 재가급여에 해당되듯이 이게 재가노인복지시설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답은 그냥 나와버렸어요, 이 답이. 사실 여기는 그냥 안 읽어도 되는. 그죠? 근데 우리가 요양은 다 의료죠. 그 다음에 이제 양공주 이렇게 주거 복지시설에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의 노인학대 예방을 일반인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담당한다. 이거 맞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 선생님들 이제 기출문제집을 이제 또 이렇게 이전 책 뭐 있으면 제가 최근 것만 따로 또 상황 봐서 책을 해설서를 좀 어떻게든 뭐 소량의 뭐 제작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판매가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려고는 하고 있는데, 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의 제2항에 보면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에서 해야 할 업무 담당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거기 6호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이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이제 그게 들어가 있지만 사실은 요걸 모른다 하더라도 이 세부 내용을 모른다 하더라도 지금 답은 1번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 지문 자체는 사실 이제 신개념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신논점, 신규 논점. 이렇게까지 지역 노인보호 전문기관이 해야 할 일과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지문에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게 나왔으니까 어떻든 이제 답은 1번에 골라졌던 겁니다. 자, 요거는 테마 84번 노인복지법에서 지금 출제가 된 것이고요. 그 다음 이제 7번 보면 사례관리의 초기 과정 이후 단계를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 이 문제를 풀 때에는요 보니까 초기 과정, 그죠? 인테이크가 나왔네요. 이 인테이크 뭐예요? 접수죠. 우리 사례 관리는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게 중요한데 이거 사례 발견이라고 하죠. 사례 발견 또는 이제 1급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아웃리치라고 해가지고 자꾸 나와요. 아웃리치. 그러니까 접수 단계 이후의 단계를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접수 단계 이후. 그러니까 앞에 지금 접수가 있고, 즉 사례 발견이나 아웃리치가 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를 말했는데, 사실 근데 여기서 보면 계획한 다음에 사정하지 않아요. 사정을 하고 나서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순서가 여기서 일단 얘가 틀린 걸 알 수 있죠. 바로 사정 다음에 계획이 나와줘야 하거든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왔어요. 얘 사정 계획 나왔네? 그죠? 계획하고 이제 실행하는 평가는 뒤로 가야죠? 뒤로 가야 돼요. 그래서 실행, 그 다음에 점검, 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완결하게 이제 과정을 그냥 다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례 발견. 사례 발견이 이게 접수예요. 인테이크. 또는 이걸 이제 아웃리치라고 돼요. 아웃리치. 사례 발견 다음에 사정을 해요. 사정 다음에 계획을 하고요. 계획 다음에 이제 개입을 하죠. 이 개입이 이제 실행이잖아요. 실행. 지금 여기서 이제 실행으로 나왔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실행을 연계 및 조정으로 나오기도 해요. 이 시기에 이제 연계하고 조정을 할 테니까 연계 및 조정. 1급 같은 경우는 이걸 이제 연계 및 조정으로 이렇게 자꾸 나옵니다. 그 다음 이제 개입 다음이 점검이에요. 점검. 그 다음에 점검 다음이 재사정이에요. 그 다음에 재사정 다음이 평가 종결이에요. 평가 및 종결이에요. 이렇게 완결하면 그런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여기 주어진 단계로만, 여기 이제 보기에 주어진 단계로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지금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어렵지 않았고요. 사례관리에서 나온 거예요. 자, 이건 1순위니까 사례관리 근데 사례관리 문제가 2문제나 출제가 되었죠?
자, 이거 사일 서비스 바우처인데요. 이거 뭐예요? 누구예요? 길버트 화텔의 정책 내용 분석에는 이것도 항상 나오는 거에 나왔잖아요. 그죠? 나오는 게 나와요. 그래서 사실 공무원 사회복지학 개론은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재미가 없을 정도로 나올 게 뻔하게 그냥 나와요. 나올 게 뻔한 게 이렇게 나와주고 있어서 자, 그러니까 그만큼 고득점을 맞기가 쉬운 거예요. 고득점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만약 기출론점을 정확하게 분석하지 않고 강의가 이루어진다면 우리 사회복지학 개론 또 이게 다학제정의 학문이고 이게 여러 가지 막 그 어떻든 전공 영역 전체 분야론까지 해가지고 다 이게 나오다 보니까 넓게 잡으면 한정없이 넓어지게 되는, 깊게 나오면 또 한정없이 깊게 잡을 수 있어서 이게 기출론점을 간파하고 있는 강의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어떻든 여기 한번 보게 되면 이제 바우처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자, 이거 바우처는 뭐예요? 공급자 지원 방식입니까? 아니죠. 수요자 지원 방식이죠. 수요자 직접 지원 방식입니다. 그죠? 그래서 1번 바로 나와버렸죠. 공급자 재정 지원 방식. 이건 현물급여죠. 자, 여기 정부가 누구한테? 공급자한테 먼저 현물급여를 설명하면 공급자 또는 서비스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죠. 자, 서비스 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해요. 그리고 이 공급자 또는 서비스 기관이 수혜자 A, B, C, 이 수혜자 또는 수요자, 자, 수요자 A, B, C, D에게 주는 거. 이게 바로 현물급여예요. 자, 정부에서 쌀을 지급한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뭐 농사 지어가지고 쌀을 재배해가지고 공무원들이 직접 주는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정부는 공급자를 지정해서 서비스 기관을 지정해서 여기서 수요자들에게 지급하게끔 만들어. 이게 현물급이에요. 그래서 공급자 또는 서비스 기관에게 재정을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나오면 걔는 현물급여죠. 그죠? 반면에 이건 지금 현물급여고, 자, 바우처 증서는 자, 어떻게 해요? 정부가 이번에는 수요자 또는 수혜자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수요자가 공급자 A, 공급자 B, 공급자 C 등등등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 간에 여기서는 경쟁이 유발되는 겁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또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보면 3번에 수요자에게 일정 금액의 구매권, 서비스, 구매 지불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 즉 구매권을 제공한다. 수요자한테 준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얘하고 또 맞지 않잖아요, 서로. 그죠? 당연히 답은 1번이지만 그 다음에 일정 용도 내에서 현금급여 방식처럼 소비자 선택이 가능하죠. 왜? 바우처는 현금과 현물급여의 중간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일정 용도 내라고 하는 것은 소비를 통제하고 있는 이 현물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현금의 성격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답은 어렵지는 않았고요. 길버트 화텔의 정책 내용 분석 중에서 사회적 급여의 종류에서 출제가 된 것입니다. 자, 9번인데 사회복 실천 기술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인데요. 이걸 이제 뭐 기술론으로 분류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게 요약을 가지고 지금 나와서, 요약은 면접 기술 중에 이제 경청 기술의 기술 중에 들어가요. 얘가 요약이나 바꿔 말하기, 반영이나 이런 것들은. 그래서 이제 제 책은 이제 면접에다가 정리를 해놨죠. 물론 이제 여기 이 내용으로는 지금 보세요. 이제 옳지 않은 것인데요. 옳지 않은 거죠? 자, 사회복사 클라이언트의 모호한 말을 더 이해하기 쉬운 말과 생각으로 정리하는 것은 요약이 아니라 명료화예요. 명료화. 알았죠? 명료화예요. 그래서 답은 바로 나왔습니다. 즉 좀 자세하게 좀 읽어드리면, 이 명료화 기술은 클라이언트의 모호하고 혼돈스러운 말을 정리하면서 사회복사가 들은 바를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클라이언트가 한 말을 사회복사가 보다 이해하기 쉬운 말과 생각으로 정리하는 것이 바로 명료화예요. 자,
반면에 이 요약은 클라이언트가 말한 내용을 축약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간의 클라이언트가 한 말의 내용, 그리고 그 속에 담겨진 감정을 전체적으로 묶어서 잘 축약해서 정리하는 것이 바로 요약이죠. 그죠? 자, 그래서 답은 1번에서 이제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제명명은 이거 뭐예요? 전략적 가족줄의 계획기법이잖아요. 제명명, 재정의, 재규정, 재구성이라고도 하는. 그죠? 우리 엄마는 잔소리가 심해요. 그런 아이에게 잔소리는 사랑이야!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다시 정의를 내려주는 것인데, 그건 클라이언트가 긍정적인 시각을 갖도록 변화시켜주는 것입니다. 재보증은 재확신이라고도 하죠. 얘는 안심기법이죠. 내가 보증해 줄 거예요. 뭐? 안심해. 라는 뜻이에요. 내가 보증해 줄게. 그죠? 그래서 이제 재보증은 안심기법입니다. 재확신이라고도 하죠. 그죠? 클라이언트의 불안과 불확실성을 제거시켜주는 거죠. 해석은요, 사회복지사의 직관과 직관력에 근거해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죠? 사회복지사가 다양한 이론에 근거해서 클라이언트에게 자신의 상황을 보는 대안적 중거틀, 새로운 대안적 중거틀을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서 바로 나와줬어요. 그래서 자, 요거 면접론에다 제가 그래서 테마 32번으로 그냥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물론 이제 명료로 보면 이제 정신 역동 모델의 이제 계획기법에서 기술론을 또 분류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또 이게 문제를 보면 지금 그죠? 여러분 실천 기술이라고 이렇게 해서 나왔네요. 뭐 그러니까 이거 뭐 기술론에 분류를 해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테마 문제 10번을 봐볼까요? 우리나라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자,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이므로 국가가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채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어요. 1급 시험에서. 근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국가 자격증은 맞죠. 그죠? 그렇지만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채택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채택합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제 또 고시를 해요. 그래서 이제 1번 틀렸고요. 자, 법률에 준하는 강제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윤리적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회 윤리적 제재의 힘이 있다. 법적 제재의 힘이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윤리적 제재의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윤리강령은. 그 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 부과를 금지한다. 이건 우리가 윤리강령이 지금 이게 개정이 5차 개정됐잖아요. 2023년. 그죠? 4월 11일에. 그래서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도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모두의 공문에도 올려달라고 해서 자료를 좀 올려달라고 했고, 제 카페에도 올려놓고, 밴드에도 올리고, 유튜브 강의 링크도 달아놨습니다. 줌으로 강의 진행했었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걸 몰랐다 하더라도 이 이용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합리적으로 이용료를 책정한다라고 하는 게 개정 전에도 이런 조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금지한다라고 하면 틀린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틀린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답은 사실 4번이 이번에 이게요. 이 조문이 그대로 나온 거예요, 이게. 이번에 바뀐 개정 조문이에요. 개정 조문인데 그 개정 조문 그 조문 자체가 그대로 나와졌거든요. 사회복지사의 동료에 대한 윤리 기준 중에 이번에 슈퍼바이저에 규정된 조문입니다. 개정된 조문이 그대로 나와졌어요. 그래서 슈퍼바이저는 전문적 기준에 따라 슈퍼비전을 수행하고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 결과를 슈퍼바이지와 공유한다라고 하는 거. 그죠? 네, 옳은 거. 4번.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번에 개정된 윤리강령 조문을 전체를 이게 사실 몰랐다 하더라도 이제 문제는 골라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번. 인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아까 그게 지금 자, 이제 좀 실천론 윤리 강령, 가치와 윤리인데 이것도 가치와 윤리 부분이에요. 윤리. 그 다음에 인권. 이게 우리 사회복지 교과목 지침서가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근데 그 개정된 교과목 지침서에서는 이제 실천론에서 이 인권에 대한 부분을 잘 이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해서 그 교육 내용에 이걸 포함시켜라. 근데 이미 우리 실천론 주요 저서 몇몇 저서 아주 소수의 저서에서는 이제 인권을 다루고 있었고 우리가 사회복지사는 욕구 측정의 전문가다. 그래서 욕구 복지다. 이렇게 옛날에는 얘기했었거든요.
과거에. 그런데 자, 지금은 이제 욕구복지가 아니라 인권복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인권복지, 그 다음에 욕구복지가 밑에 있는데, 자, 인권복지를 어떻게 하지? How question으로 물어보게 되면 조작화가 이루어져요. 구체화 시켜야 돼요. 어떻게, 인권을 어떻게 보장을 해줘요? 인권복지를 어떻게 실현시킬 수 있어요? 그럼 결국 개개인의 욕구를 충족시킴으로써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개개인의 욕구를 왜 충족하지? 왜 충족시켜야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왜? Why question으로 물어보게 되면 추상화되는 거예요. 결국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 욕구 복지, 그 다음에 인권 복지 패러다임에 이제 변화해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 것은 이제 why question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걸 왜 하지? 그죠? 근데 이제 인권 복지를 어떻게 그러면 실현시키지? how question으로 물어보겠는데 욕구를 충족시키면 되는 거야. 각각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인권과 이 욕구라고 하는 욕구 충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서로 이렇게 관련되어 있는데, 어쨌든 인권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권리이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신개념입니다. 이건 이제 1급에서 나오는 논점이에요, 이거는. 알았죠? 근데 이제 국제법과 국제규약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된다. 자, 인권은 문화를 초월하거든요. 뭐 인종이나 문화, 종교 이런 것들 초월하는 거예요. 국경의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나 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나 차별 없이 동일한 잣대로 적용이 돼줘야 돼요. 근데 동일한 잣대로 적용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그게 이제 보편성, 인권이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라고 하는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맞았어요. 여기까지 맞았는데 각국마다 동일하게 규정된다고 해서 이게 틀린 거예요. 보편성의 원칙은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 실천에서 인권과 윤리를 명확하게 구분한다? 아니에요. 인권과 윤리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은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인권을 별도로 여기기보다 윤리에 포함시켜서 실천에 오고 있고, 우리 윤리강령 조문, 이번에 또 개정된 조문에도 뭐 인간의 존엄 뭐 이런 것들이 지금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인권적인 내용들이 들어가 있거든요. 결국 이제 인권이 실천의 방향을 만들어가는 것이라면 윤리는 주어진 상황에서 실천의 방향과 지혜를 제시하는 것이 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근데 여기서는 사실은 이 문제는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거를 문제 이해 신청 제기를 한번 해보라고. 만약에 저하고 이렇게 연락이 제가 막 오프라인 학원에서 지금 만난 학생들이 있었다면, 수험생이 있었다면 제가 그냥 한번 이해 신청도 해볼 만한 문제이기도 하다라고 했을 텐데, 정답은 골라집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 제기와는 상관없이 가장 안정적인 답을 구해야 하는 거거든요.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장을 선택하면 안 되는 거고, 사실은.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각국마다 동일하게 규정한다. 이거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규정하는데 그러면 막 모든 국내법이 다 동일한 거냐? 그러면 말이 안 되죠. 그죠? 명확하게 구분한다. 이것도 일단 디귿 날아가는데요. 여기서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것도 구분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니을 날아가면 이제 답은 1번이에요. 답은 이렇게 골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마 이 문제는 그냥 이렇게 쉽게 그냥 뭐 크게 생각하지 않고 넘어가신 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인권은 인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법적 권리이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헌법, 우리 이제 인권과 기본권과 시민권을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인권은 이제 자연법상의 권리고, 이제 기본권은 헌법에 규정된 실정법상의 권리다.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인권은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는 권리로서 인간이 타고난 천성에 내재되어 있는 것. 그래서 생리적 인간이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가지고 나오게 되는
그래서 법적 권리뿐만 아니라 법 이전의 자연권과 도덕적 권리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권입니다. 어떻든 이제 법적 권리까지 다 포함하고 있다. 라고 하는 측면에서 1번 답이 되게 되는데, 자, 정답 고르는 건 어려움은 없었어요. 정답 고르는 건 어려움이 없었다. 자,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예. 자, 이것도 틀린 문장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좀 이렇게 달리 이렇게 그 구분을 가지고 좀 지적해 볼 수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답은 지금 기억과 니은이 답입니다. 그래서 1번이 답이고요. 난이도 중이라고 했지만 답을 고르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는 아니에요. 맞출 수도 있었던 문제죠. 자, 근데 이번에 이게 12번이 이제 이번에 가장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그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는데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 복지 관련 법률로 이제 분류를 해볼 수 있겠는데, 그래서 활동 지원 급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활동 지원 급여 종류에는 활동 보조, 방문 목욕은 맞아요. 근데 주간 보호가 아니라 야간 보호거든요. 그다음 이제 편의시설 설치. 자, 아마 여기서 이 편의시설 설치가 들어간 것에 요거 좀 주간 보호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문제였지만 사실 이것도 지금 틀렸거든요. 야간 보호라고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 편의시설 설치 이상하다 하고 기억을 제낄 수도 있어요. 그죠? 만약에 기억을 제껴 버렸으면 이제 여기서 이제 결정을 했어야겠죠. 그럼 이제 활동 지원 급여는 활동 보조는 신체 활동, 가사 활동, 이동 보조 이런 것도 활동 보조에 해당되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차피 이제 니은은 또 들어가 있네요. 디귿에서 결정해야 하는데 활동 지원 급여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것도 답은 지금 4번으로 잘하면 고를 수도 있었던 문제예요, 사실은. 네, 안 나왔던 법률의 조문들이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까 지금 활동 지원 급여의 종류 있잖아요. 여기 이제 기억은 주간 지금 활동 보조, 그 다음에 방문 목욕 있고, 그 다음에 방문 간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야간 보호가 있어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방문 간호, 그 다음에 야간 보호를 추가시켜야 돼요. 얘들 다 지우고 4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맞았죠? 자, 이건 이제 테마 88번에다가 이제 정리가 될 내용입니다. 이게 신규 논점이기 때문에 이제 개정되면은 거기다 잘 정리를 할 거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직 자 13번 문제입니다. 자, 이번 문제는 의료급여 제도인데 이게 역대 기출 논점에서 2005년 경남에서 의료급여 제도가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자, 요거는 제가 요거 있잖아요. 의료급여법의 수급권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료급여 수급권자뿐만 아니라 수급자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더 있었죠. 그죠?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무형문화재 보유자, 북한 이탈주민, 5.18 민주화운동, 노숙인까지 해가지고 더 있었어요. 그죠? 예. 그래서 좀 더 나가면 이제 그 1종 수자냐, 2종 수자냐, 거기까지 좀 분류까지만이라도 공부하면 됩니다라고 했었던 내용인데요. 근데 이거 입양 들어가 있거든요. 맞아요.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셨죠? 위탁되는 그 아이 같은 경우도 의료급여 수급자에 들어가요. 위탁의 경우도 보면. 어떻든 이제 입양된 18세 미만의 아동은 수급권자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보면 자, 설사 만약에 기억을 몰랐다 하더라도요. 지금 우리가 5대 공공부조법 중에 하나잖아요. 얘는. 그죠? 그러니까 얘 공공부조제도인 걸 우리가 알거든요. 근데 이거 사회보험제도라고 나왔어요. 틀렸죠? 강제가입, 보험료, 이거 사회보험을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죠. 그래서 답은 그냥 기억이 그냥 나와버려요. 그죠? 얘는 공공부조제도죠. 얘가 공공부조제도라고 하는 사실만 알았어도 그냥 답은 나왔단 말이죠. 그죠? 니은 디귿은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설명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어렵지는 않았다. 자, 이것도 이제 출제 테마 이제 얘가 본격적으로 그냥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날개 쪽에다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정리를 해놨는데 그냥 여기다가 이제 테마 76번에 이제 기타 이제 공공부조 법 제도들을 한꺼번에 이제 여기서 정리를 좀 해야 할 테마가 된 겁니다. 여기가.
자, 그다음에 사회보장 기본법입니다. 비용 부담. 이것도 사실 역대 기출 논점입니다. 저 운영 원칙 물어봤는데 거기에 비용 부담 집어넣어 틀리게끔 나온 적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책에 다 정리되어 있죠? 사회보장 기본법에. 그래서 제가 그냥 이거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주어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제가 강의에서. 그죠? 주어. 자, 사회보험은 국가입니다. 무조건. 그죠? 국가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두 번째인데, 이제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맞습니다. 그죠? 여기는 맞았어요. 그죠? 근데 보면 공공부조, 그 다음에 일정 소득 수준 이하, 즉 가난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런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에 전부도 줄 수도 있고, 가난하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공공부조 대상자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부도 부담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해줘야죠. 반드시. 그죠? 근데 부담 능력이 있는 국민은 이런 경우는 전부는 줄 일이 없죠. 그래서 일부만 부담할 수 있다. 그것도 반드시 부담할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이제 잘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죠? 본래 이제 수익자 부담의 원칙이지만. 그래서 여기는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맞죠. 그죠? 그래서 이제 2번이 답입니다. 이건 뭐 우리 책에 정리되어 있는 내용이고 제가 좀 강조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자, 그다음에 문제 15번. 자, 강점 관점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난이도 당연히 하겠죠. 권한부여 모델, 인파먼트 모델, 역량 강화 모델 다 똑같은 거라고 했었죠. 모든 개인, 집단, 가족, 지역 사회는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주변 환경에 활용 가능한 자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알았죠? 매우 부족하다. 그래서 이제 2번이 틀렸죠. 사회복지와 클라이언트가 협력할 때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가 이게 좀 제가 해설을 아주 상세하게 해놨는데,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와 클라이언트가 이제 상호 협력하게 된다 보잖아요. 우리가 파트너십으로 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상호 협력했을 때 서로의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위한 자원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알았죠? 그다음 여기 보면 이제 외상학대, 질병, 고통은 클라이언트, 우리가 이제 이 병적 관점에서의 이러한 문제라고 하는 것은 강점 관점에서는 도전 기회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어린 시절에 이러한 상처는 어린 시절에 약하게도 할 수 있지만 그걸 강하게도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이제 강점 관점이죠. 병리 관점에서는 어린 시절의 상처는 성인기에 병리만 가져오게 되는 것인데, 그죠? 어쨌든 이제 그런 내용이어서 답은 2번 쉽게 나왔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소득 보장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입니다. 자, 아동수당은 우리 사회수당이잖아요. 얘는 사회수당 제도는 비기업, 그 다음에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B, 여기도 B가 되는 거예요. 기초연금 공공부주제도죠. 공공부주제도는 비기업죠. 비기업, 그죠? 비기업. 하지만 소득자산조사는 하죠. 그래서 비기업 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거죠. 또는 뭐 소득 빼고 그냥 자산조사 뭐 이렇게 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자, 공공부주제도는 사회보험에 비해서 재분배 기능이 높죠. 사회보험은 자기가 기여하고 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 기여하지 않고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소득 재분배 효과가 더 높은 거예요, 당연히. 그죠? 반면에 2번이 3번이 답이고, 그다음에 이제 장애인연금도 이게 5대 공공부주법인 줄 알면, 여기 공공부주제도니까 비기여죠. 비기여는 맞았어요. 그죠? 근데 사회보험이라고 해서 틀렸죠. 공공부주제도인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7번.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장기요양보험법의 가입자는 국민보험법에 따른 가입자 맞죠? 자, 근데 2번. 장기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의료급여. 말도 안 되네요. 특별현금급여. 그죠? 여기가 틀렸어요. 바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읽으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10초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항상 나오는 거잖아요, 이거. 너무 쉬운 거예요, 사실. 이제 공부 시작하시는 얼마 되지 않은 선생님들은 뭐가 쉽다고 그러냐. 지금 어려운데. 그건 이제 공부를 시작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고. 이거 지금, 기출문제 쭉 풀어, 이렇게 보면, 회독하면, 이건 너무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보건복지부 장관이 관장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자, 이 4번에 이제 보험료, 그 다음에 이제 부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제공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확한 규정은 이것도 이제 해설은 좀 상세하게 해놨습니다, 제가. 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제50조의 장기요양 사업의 회계에 보면은 공단은 장기요양 사업 중에 장기요양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장기요양 보험료를 재원으로 하는 사업과 이제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해서 이제 뭐 이런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걸 근거로 또 설명해 볼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8번입니다. 사례관리. 이렇게 사례관리가 아까 과정도 나왔는데 또 기능이 또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사례관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사정의 영역에는 욕구, 자원, 장애물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종결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기치 않은 다양한 상황으로 종결될 수 있는 것이고요. 근데 이거 봐보세요. 사례관리의 적격 여부를 파악한다. 그래서 기관의 클라이언트로 확정한다. 우리가 실천론의 과정론에서도요. 잠재적인 클라이언트가 실제 클라이언트로 바뀌는 서비스의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접수 단계죠. 인테이크잖아요. 그죠? 당연히 사정 단계가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3번. 접수 단계예요. 여기도 사례 발견 또는 아울리치 라고 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직접적, 간접적 활동 모두 다 제공합니다. 상담 치료 이건 이제 직접적인 것이고, 그죠? 가족, 지역 사회는 간접적인 거니까 맞습니다. 자, 이 18번도 이 사정의 영역, 사정 단계에서 사정의 영역은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클라이언트의 능력, 지원 체계의 능력, 이게 이제 자원이 되는데, 그 다음 이제 장애물 등이 이제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자, 19번 보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상 정신건강복지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자, 이거 딱 보자마자 이 법에서 나왔구나, 그죠? 이것도 지금 잘 나오는 법이에요. 이게 지금 2순위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나마 이제 분야론에서는 이제 나오는 것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 정신요양시설은 요양시설 입소하는 것인데 여기 보니까 사회 적응을 위해서 각종 훈련과 생활 지도를 한다. 이거 뭔가 틀렸죠? 그죠? 바로 나온 거예요, 사실. 그래서 답은 1번이 틀렸죠? 그죠? 이게 정신재활시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요거는 이제 지금 안 나왔던 조문이 나온 거거든요. 요건 지금 나왔던 조문이 그대로 또 나와졌고, 그죠? 요것도 지금 안 나왔던 조문이 나와졌어요. 그러니까 요것도 보신 논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 자체는. 안 나왔던 조문이 나왔으니까. 알았죠? 근데 얘는 이미 나왔던 거거든요, 얘들은. 그래서 답은 1번. 그래서 이제 19번의 경우에도 지금 보면은 이게 한 페이지 이렇게 정리되어 있잖아요. 해설을 좀 상세하게 해서. 사실 그 2번의 이 조문도 사실 여기 국가계획 그리고 또는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이게 규정이 쭉 각호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내용까지 우리가 다 외워야 할 필요는 없죠. 이게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해설은 이렇게 좀 상세하게 좀 넣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여기 지금 테마 2번이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9.7. 그죠? 테마 95번에.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다 나온 거잖아요. 9.7에 지금 이게 이 책에 그냥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지금 보면. 거기서 통합기출 문제집까지 해두겠으면 이 점수가 잘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지금 이미 저한테 제 강의를 좀 충실하게 좀 공부하신 선생님들은 이게 정말 제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줄 알고 계실 텐데, 이 청소년복지지원법상 청소년복지시설 이것도 나오는 것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얘와 얘는 이제 이미 나왔던 것이고, 얘는 물론 이제 얘는 지문으로 뜨지는 않았어요. 이 내용 자체가. 그런데 기억낸 딕은 모두 맞습니다. 이것도 다 정리는 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요거는 다 알고 있어야 하잖아요. 이거 테마 몇 번이에요? 테마 85번인데요. 청소년 관련 법률. 그죠? 테마 85번. 테마 85번이면 그죠? 테마 82번이에요. 85번이 아니라 82번입니다. 테마 82번이에요. 82번에 보면 이렇게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한 페이지에 다. 그래서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의 청소년복지시설과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활동시설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알고 계시고, 이게 지금 이게 내용이 나온 걸로 봐서 그 내용 지금 이제 청소년 그 쉼터하고 청소년 치료재활시설은 시험에 이미 나왔었고요. 나왔다로 기초표기 되어 있죠. 거기 청소년 쉼터는 2019년 사회복지직, 청소년 치료재활시설은 2022년 사회복지직. 근데 이제 청소년 여기 지금 자립지원관이 안 나왔는데 이번에 나온 것이고, 그 다음 이제 청소년 회복 지원시설까지 이제 알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셨죠? 더 눈여겨서 잘 확인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기출 해설은 다 끝냈고요. 이제 향후 시험 대비하고 말씀드리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2024년 시험은 어떻게 준비할까? 자, 이미 통합이론 자습서가 있습니다. 이 통합이론 자습서가 일반론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해와 기초 부분이에요. 이해 기초. 여기는 시험에 너무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이론과 사상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인행사와 조사론이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딱 조사론까지 강의가 되어 있어요, 이 책이. 본래 이제 자습서 1, 그 다음에 그 뒤를 2로 이렇게 이제 출간을 해서 강의를 진행하려고 했던 것인데, 사실 이제, 그 뒷부분 이제, 방법론과 분야로는 내용은 많지만 사실 시험에 나온 것만 압축한 걸로 보면은 이 책으로 다 커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자, 굳이 개론을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세요, 그냥. 요거 한 다음에 요걸로 오세요. 바로. 아셨죠? 9.7 합격생 핵심 유형 노트 이 책이에요. 이 책. 이 책 다 나왔다니까요, 이건. 그래서 여기 강의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상세하게 잘 강의가 되고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통합기출문제집 똑같이 32강으로 잡아줬거든요. 얘하고 연동해서 보라고. 얘가 테마도 연동되고 강의도 연동되게 만들어놨어요. 제가. 같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기출족보 OX 통해가지고 이게 좀 소소하게 논점 더 세세하게 좀 잡아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에는 이제 스터디를 구성하고 그 안에서만 제가 좀 강의를 줌으로 좀 진행해서 문제를 올려드렸는데 문제 수가 굉장히 많았죠. 이것도 많은 문제를 좀 풀어드렸었거든요. 줌으로. 근데 이제 책자로 좀 이번에 좀 다시 낼 거니까요. 보시고 그 다음 이제 모의고사 구멍 메꾸기 하시오. 12회. 모의고사를 좀 빨리 내드릴까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아마 제 모의고사 보신 선생님들 그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라고들 다들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충 설명, 오답풀이까지 상세하게 한 그 책을 아예 좀 내드릴까 하고 있어요. 빨리 이번에는. 물론 이제 기존 제 강의를 들었던 선생님들은 좀 문제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의 뭐 제 강의를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이미 들었다 하더라도 뭐 법률 개정 사항이나 뭐 윤리강령 이번에 완전히 바뀐 부분들 또는 이제 법률 개정된 정책 개정 이게 변경된 것들 다 반영돼 가지고 문제가 다시 수정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좀 연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구멍 메꾸기.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끝장 법령 특강을 통해 가지고 시험 직전에 항상 이번에 윤리강령 4월 11일 날 개정된 게 그 나와버렸잖아요. 우리 공무원 시험은 본래 1급 시험은 시험일을 기준으로 해서 개정됐지만 시행되지 않은 것은 시험에 안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공무원 시험은 이미 개정되고 시행되지도 않았는데 시험에 나왔던 전력이 있습니다. 앞으로 시행 예정인 뭐 하면서 바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이 문제가 나왔었죠. 그렇게. 그렇죠. 그것도 최근에 개정되고 나서 2014년 개정되고 나서 그쯤에 나왔었어요. 2015년에 이제 개정된 게 시행됐는데 시행되기 전에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물어봐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험 직전까지 우리가 그 개정 사항에 대해 좀 봐야 돼요. 근데 시험에 한 번도 나오지 않은 게 개정된 걸 너무 이렇게 지나치게 공부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공부 방법이고 시험에 나왔던 것들이 개정된 거 그런 것들은 잘 눈여겨서 봐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끝장 법령 특강에서 해드리니까 그걸 통해서 마무리 그 빈틈없이 해놓고 이제 공부하시면 정말 이 짧은 내용을 가지고 그러니까 쫙 정말 군더더기 빼고 꼭 알아야 할 것들만 딱 압축해 가지고 정리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승부를 걸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우리 선생님들도 잘 알다시피 우리 사회복지학 개론과 같은 이런 그 희소직렬 과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학원 이게 공통 과목의 선생님들이 있는 그 학원과 결부되어서 대부분이 그쪽에 가서 이제 프리패스로 수업을 듣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이 강의자의 역량이나 교재의 질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느 학원, 좀 큰 학원에서 이제 강의하면 그냥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냥 일단 학생들이 뭐 선택이 없으니까 그 강의를 또 듣게 되고 평타만 쳐도 그냥 뭐 만족하고
그래서 사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선생님 제 강의 이렇게 접하신 것은 정말 국내에서 가장 좋은 강의를 접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저를 믿고 한번 제가 아까 권했던 교재와 그 강의로 공부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우리 모두의 공무원의 수강자 평에 보면 우리 강의 수업 들었던 선생님들이 좀 자세하게 후기도 남겨놨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제 교재와 강의로 한번 공부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든 이렇게 우리가 동영상으로 이렇게 만난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필연적인 만남이기를 바라겠고 제 강의와 교재와 강의가 선생님들 합격에 반드시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해서 화이팅하고 해설 강의 마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의 합격을 위하여 하나, 둘, 셋!